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드릴 말씀 없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추석 당일 메시지를 내 민생과 국정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복귀 임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안에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앞두고 친명계는 이른바 가결파 의원 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해 이 대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일주일 혈투입니다. 내년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점칠 기회로 여겨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모두 7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진영 운동원을 폭행하고 정치인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균용 딜레마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이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동의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결 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최종 당론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234년 만의 해임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원들 표결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찬성 당론으로 가세해 미 의회 출범 234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불명예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민생과 관련된 영수회담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바쁘게 움직였던 윤석열 대통령, 연휴 이후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이 안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안보단체인 제향군인회를 찾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제향군인회 창설 71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이 전역 군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단체로 이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창설된 이 국내를 대표하는 안보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제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축하하면서 책임 있는 국가관과 이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든지 한미 연합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등의 이 가짜 평화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습니다. 제향군인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점심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초청해 파독 60주년을 기념하는 오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그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요. 윤 대통령은 연일 안보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연휴 내내 윤 대통령은 일하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였는데요. 지난 1일이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경기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서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철통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GOP 순찰로를 순시를 하면서 안전 장비들을 철저하게 갖춰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장병들한테는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 안에가 지금 비무장 비무장 안에다가 다시 추가 철책을 열었습니다.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 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랑 통화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통화 걸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김주희 어머니 아버님이시죠? 윤 대통령은 또 예정에 없이 내무반, 또 세면장, 화장실을 둘러보는가 하면 침구도 직접 만지면서 장병들의 복지를 살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부대를 방문한 만큼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요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놔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사단장의 보고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지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9.19 남북 군사 합의와는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9.19 합의에는 선 보고 후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이 9.19 군사 합의 파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추석 당일에는요 히로시마 원포 피해 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 방일 때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이었죠.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 고국인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죄송하다면서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위로했습니다. 또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며 앞으로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동포를 잘 살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우리 정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참석 동포는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늦어서 송구스럽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면서 5월 약속을 지켜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동포들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등장한 것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믿고 비핵화 노력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곳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일선 지구대 그리고 소방서도 찾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요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서 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5천만 내수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 수출 확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연휴 사흘째인 지난 30일에는요, 이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일선 지구대와 소방서를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 지구대를 찾아서 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현장 치안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서 사격 훈련 시연도 참관을 했습니다. 인근 이 중부 소방서를 방문해서는 연휴에 재난 안전을 잘 관리해줘서 시민들이 편안히 쉬고 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수출이 있어야죠. 수고해주시면 제가 고맙습니다. 각별한 임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니까 참 든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늘 치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무전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 연휴 기간 내에 이 돌아간 부친 49제를 또 지냈다고 합니다. 네, 추석 연휴 닷새째인 그제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49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만 공개 일정을 갖지 않고 비공개로 조용히 가족들과 49제를 지내고 고인을 추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흔히들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직전에 그 추석 연휴 민심이 이 총선까지 이어진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올해 추석 민심이 여야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연휴를 마친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어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라는 거라면서 이 정권과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실의 만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포장하려는 얄팍한 위장 전술이다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정치적 메시지로 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걸 두고는 이 국민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입니다. 당사자일 수도 있는 대통령실은요, 이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제 무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결국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런 해석 많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에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요,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맞대응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영수회담을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에게 전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그런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항상 정치권은 그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 이번 추석은요, 특별히 다음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고 여야 모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기울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나서 나온 이 여야의 평가 그리고 해석은 역시 달랐습니다. 지금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신데 어떻게 추석 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지역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지역민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여당한테 보내는 민심의 메시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시장 앞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 시금치, 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사상 차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정치적인 현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많으셨다가 딱 그 추석이 시작할 무렵쯤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또 뭐 안도하시는 분들 반, 이렇게 좀 양극화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도 좀 비판을 하셨던 것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위중한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장심사에서 기각이 됐는지 좀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지자분들도 이번에 많은 비판을 좀 해주신 바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또 민주당 지지자분대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영장심사의 결과에 대한 그 어떤 평가 말고도 여전히 그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과거에 안 좋았던 태도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 다시 나와서 한동훈 장관 비판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 또 뭐 해외 출장 논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있구나. 민주당이 여전히
아직까지 개혁하지 못했구나 이런 정서가 좀 짙게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야당이 몸담고 네. 계시니까 생각 좀 다르시겠죠?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대통령께서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밥상에 어떤 정치 이슈가 오를 것인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죠. 영장실질에서 한동훈 장관이 공언한 것과는 다르게 기각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께 한번 만나자, 우리가 민생의 물꼬를 한번 튀어보자라고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적 범죄자라는 취지로 그 만남을 저어하신 부분이 있지만 사정이 변경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체감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물가 너무 많고요. 추석 때도 기사 제목이 들었다 놨답니다. 뭘 하나 들기조차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의 댓글들을 보더라도 추석 연휴가 길어서 우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 쓸 때는 있고 나가서 마음껏 즐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면 여야가 같이 만나서,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 제1야당 대표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상황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그런 기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는 아직 그 단식 후에 회복을 위해서 입원 치료 중인데요. 조만간 당무 복귀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복귀도 전망이 됐었지만은 오늘 오전 그 당대표실 전원을 통해서 일단 오늘은 퇴원을 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계속할 거라는 그런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 이 대표의 유튜브에는요. 이재명 10월 5일 커밍순, 그러니까 이제 복귀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문구,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제목이 따르릉 이재명 대표 전화 왔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의 짧은 영상에는요. 이 환주복 차림에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5일 날짜가 적혀 있기는 했지만요. 그날로 확정된 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근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복귀 날짜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전한 겁니다. 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내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이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도 당무 복귀 의사가 강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민심을 가늠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이 6일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는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경우에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여기에 직접 나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대표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뭐 걷기나 이런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진 만큼 이 당무 복귀 이후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든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행보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간 6차례나 강서구를 찾은 점 역시 이 대표의 복귀를 서두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복귀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대전은요 라는 발언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5.3일 지방선거 당시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이 서울 유세를 하던 중에 이른바 커터칼 피습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서 처음 했던 말이 바로 대전은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때까지 열세였던 이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켜서 당선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건 물론이고요. 중도층 표심마저 좀 움직여서 대전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데 민주당 역시 이 대표 복귀로 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과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피습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그런 살상폭행 테러에 그 중상을 잊고서도 선거에 매진한 그런 당시의 처절한 입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식이라는 것은
단식의 뚜렷한 목적이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진정성이 그렇게 인정만 받을 만한 단식은 아니죠. 출퇴근 단식에 또 당 대표실에서 또 병실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처절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만한 단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과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 대표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선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당장 6일부터 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기소된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이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권 등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지난달 중순에 첫 재판이 예정됐었지만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이제 이게 연기가 되면서 내일 모레인 6일부터 첫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이 대표는 당장 이번 주부터 법원에 매주 한두 차례는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13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게는 한 주에 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증교사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곧 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영장에 적시했던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이렇게 3가지 혐의 가운데 위증교사부터 먼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영장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위증교사 부분에 대한 검찰의 우선 기소 방침은 이 재판에 넘겨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보이고요. 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시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시점과 관련해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영장 기각 후 이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위증교사 혐의는요, 과거 성남시장 선거 때 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데 위증을 교사했다 그런 혐의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영장심사 때 재판부가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1차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처럼 재판도 재판이지만요, 지금 당내 상황이 또 복잡합니다. 이 대표가 복귀한 뒤에 이 당내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내 개파 간 갈등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에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에 대한 이 친명계 징계 요구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내분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친명계에서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징계 주장이 이어졌고요. 비명계에서는 이런 친명계를 향한 비판 그리고 이 대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전후에 꾸준히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지도부와 그다음에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그래도 적절한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이 앞서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저렇게 들으신 것처럼 박찬대 최고위원까지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 체포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층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소위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를 정비한 후에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건데 지도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게 이제 당원 청원이나 당원 제소를 통해서 이 당내 독립기구인 그 윤리심판원이 판단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요.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서른 그리고 조홍춘 의원 등 이 비명계 5인을 가결파로 지목을 해서 징계를 요구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홍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리심판에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 지도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 의한 해결 이거를 갖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결국 윤리심판원으로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주장을 또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져볼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강성당원들이 이 가결파로 지목하고 있는 의원 5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실제 가결표를 던졌느냐? 지금 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번복을 비판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은 하긴 했지만 이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가결표를 던졌는지 여부는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을 통한 가결파 징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비명계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최고위원들을 앞세워서 비명계를 쳐내려는 게 아니라면 이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실제 징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집단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간 비명계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진압하겠다, 타도하겠다. 이거 민주주의를 탈선하는 겁니다.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더욱더 커지고 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저기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어쩌면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최고위원들이든 당대표든 얹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내일 어쨌든지 간에 주 내로는 지금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와 관련해서 지금 다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이 대표가 복귀한 다음에 과연 당내 이 계파 갈등, 계파 대립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입니다. 이 대표가 이 강성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대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경우에 비명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안고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낼 경우에는 그렇다면 과연 친명계와 그다음에 특히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이제 개딸들은 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당 내분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 죄송합니다.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됐을 때 지명직 최고위원직도 이른바 탕평 인사로 할 수 있고 지금은 공석이 됐지만 그 인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등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할 겁니다.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 중에서는 여러 파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전선을 나눠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일단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윤리심판원으로 공이 넘어간 건 민주당 내에 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 5만 명 이상의 징계 청원을 하게 되면 윤리심판원이 들여다보게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론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실제로 본인이 법원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당론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가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했는데 가결표를 던진 것을 더더군다나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은 국회법에
감사와 관련된 규정은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상 색출하다시피 해서 징계까지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민주적이진 않은 측면이 있어 보여서 윤리심판원으로 공은 넘어갔지만 실제 징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늦지 않은 시점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친명에서는 가결파를 색출하고 징계하자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전에도 늘 그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 국면 가운데서도 이렇다 할 메시지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뭐 중간중간 메시지 내서 우리 서로 뭐 수박이라는 말 쓰지 말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만류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민주당의 본인 지지층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당원 당규도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권한과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갔고요. 말하자면 개딸들이 조금 더 활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민주당의 구조를 바꾸고 정치적 환경들을 바꿨다는 평가들이 많은 만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본인의 정치적인 방향성과는 크게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뭐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명계, 강성 친명계들이 계속 센 메시지를 내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여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신분인 김남국 의원이요.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일본 도쿄를 찾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던 김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의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이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일입니다. 이 도쿄 한복판에서 찍힌 김남국 의원의 사진이 공개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반팔 차림에 배낭을 메고 이 휴대전화로 주변 사진을 찍고 있는 듯한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김 의원이 서 있는 저곳이 바로 일본 도쿄 중심에 있는 최대 번화가인 긴자 거리라고 합니다. 현지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이 휴대전화를 꺼내 긴자를 상징하는 이 와코 빌딩의 시계탑 이걸 이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 의원의 이 같은 일본 방문 사실을요, 의원실의 이 보좌진조차도 처음에는 몰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 보좌진은 김 의원의 일본 방문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요, 김 의원실 관계자는 명절 휴가 기간에 의원 개인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 취재에 이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으로 예정된 정치 활동에 따른 것이며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 모임에 참석했다. 뭐 일종의 정치적 행사다. 지금 이게 김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사를 보좌진조차 모르게 그것도 외국에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일정을 가졌다. 상식적으로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김 의원의 일본 방문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건요. 김 의원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은요, 그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참여한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오기도 했고요. 지난 6월엔 자신의 SNS에 오염수 방류가 어린이 생식세포를 파괴해서 그 후손에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글을 공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과학계를 향해서 인체, 해양 생태에 무지하거나 양심을 저버린 집단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를 그냥 방출하겠다라는 부분, 또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수입 규제 철폐, 여러 가지 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느 말 한마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본의 야당이 아닌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서 이 김 의원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신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요, 이 김 의원의 일본 방문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을 SNS에 공유하면서 반일 선동에 앞장섰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김 의원을 향해서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본 긴자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을 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내 유명 관광지에 가서 연신 사진을 찍는 것이 김 의원이 말하는 정치적 활동이란 말입니까? 자신을 내친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반일 선동에 앞장서면서도 속으로는 황금 연휴 동안에 일본 관광 계획이라도 짰단 말입니까? 논란이 불거지니까 김남국 의원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서 비판하는 거, 이건 억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에 사비를 들여서 갔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올린 SNS 글에서 미리 약속된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고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보좌진 수행 없이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도 많은 재외 동포와 지지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를 비롯해서 꼭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 약속을 여러 사정으로 수차례 미루다가 이재명 대표의 기각 결정 이후 긴급히 다시 추진해서 지난 1일 홀로 출국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치인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과 개인 일정까지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로지 흠집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비틀어 쓰는 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반대한 건 물론 민주당도 있고 이제 뭐 민주당을 탈당한 이런 김남국 의원처럼 무소속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던 그런 의원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광을 하고 뭐 이런 걸 추진했던 일, 사실 김 의원 혼자만이 아닙니다. 네, 지난 6월에도 있었었죠. 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당시에 일본 여행 문제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후 이제 김 부의장은 이 당의 경고를 받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김남국 의원. 하지만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정책은 행보는 같이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최근에는 지금 그 얘기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오염수 방류 반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모든 그 정치 행동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서 물론 지지자를 만난다 뭐 이런 지금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어쨌든 일본을 방문해서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본의 가장 동교회 번화가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 차림을 보면 누가 봐도 그냥 관광객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지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으로 갔다. 사비를 들여서 갔고 보좌진도 일체 데리고 가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던 그 의원이 지금 일본을 찾아서 저렇게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희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라는 비판에 고개가 좀 끄덕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본 국민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중국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분들 계시죠. 저는 중국의 개인 일정을 소화하러 갔다라고 해서 만약 민주당의 한 정치인이 비판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정치인을 비판할 것 같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개인 일정을 그 국가에 가서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적인 일정인데 거기에 세비가 들어간다거나 보좌진을 대동하면 물론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해명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조금 합당한 비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잡히는
이런 해산물들은 도쿄로 가서 소화가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제 부터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아마 김남국 의원이 도쿄 가서 글쎄요, 모쿠시마 수산물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은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성을 끊임없이 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가서 버젓이 어떤 뭐 몇 박 며칠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위험한 오염수가 흘러가는 일본 땅에 가서 김남국 의원은 몇 박 며칠을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반문을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게다가 제가 조금 더 의아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첫 질문도 추석 기간 지역위원장, 당협위원 정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쭤보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안산 단원을에 대한 유권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출마를 안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해서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를 하지 않을 명분은 안산 단원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지역을 지키는 이런 정치인들은 추석이나 명절이 가장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기 좋은 때거든요. 가장 많이 만나는 때기도 하고요. 그럼 저렇게 좋은 시간에 해외에 가서 몇 박 며칠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아마 같이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대단히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저희가 반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지금 이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입장문을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입장문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주말, 뭐 공휴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계속 의정 활동을 위해서 수고를 해왔다. 그런 부분은 왜 언론이 보지 않고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며칠 일본을 방문한 것만 문제 삼고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것도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지면서요, 이 총선에서의 수도권, 특히 이 서울 민심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전초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 상황 짚어보겠는데요. 오늘로 지금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요, 다음 주 수요일 11일에 치러집니다.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에는요, 이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후보가 총 7명입니다. 1번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3번 권수정 정의당 후보, 4번 권혜인 진보당 후보, 5번 김유리 녹색당 후보, 6번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 그리고 7번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 이렇게 7명의 후보가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 강서구는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지만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그 기초지자체장 선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치러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수도권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이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맞대결하는 첫 선거인 만큼 이 결과에 따라서 각 당 지도부 리더십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또 이 선거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야로 봐서는 굉장히 전국의 주요 변수라고 여겨졌던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개각을 또 했는데 그런 개각의 결과 또 대법원장의 후보자 임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들과 관련해서 과연 서울의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정치권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강서구는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를 이제 곧바로 내년 총선의 민심의 풍향계다, 이렇게 직결할 수는 없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야 모두 지금 이번 선거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과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이 대선 승리 직후에 치러진 작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이전에는 세 차례 내리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민주당에선 반드시 이번 선거를 이겨야 한다고 보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물론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단식을 마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복귀해서 이 선거 지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죠.
국민의힘 역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현지에 총출동한 상황입니다. 정호택 국회 부의장은 물론 안철수 의원과 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여야 선거 전략도 좀 짚어보면요. 먼저 국민의힘은 직전 강서구청장이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내놔야 했던 김태우 후보가 조국 사태 신호탄을 쏜 공익 신고자로서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에 좀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난 2018년 말에 이 특감반 관련한 의혹을 폭로를 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걸로 기소가 됐고요.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유죄가 확정돼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을 시키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다 이런 평가가 또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가 당선이 돼야 정부 여당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지역 수건 사업들을 좀 속도감 있게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김 후보가 강서구청장이던 시절에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낸 데다가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적임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 진 후보의 도덕성을 강조를 하면서 올해 유죄 판결로 이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후보를 누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라고 이 날을 세웠던 만큼 경찰 출신 후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 정권 심판론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입니다. 여기 계시죠?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서울시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시훈 서울시장. 강서구에는 그럼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김태우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서 당당히 뽑았는데 저쪽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피의자 당대표가 낙하산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강서구청장은 누구요? 검찰의 무도한 검찰 정치,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심판받고 범죄자 돼가지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시켜서 또 후보로 내는 이런 후한무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진교훈 후보와 함께 깨끗한 정치, 그리고 안전하고 국민을 위한 강서구청, 미래를 대비하는 발전하는 강서구청, 진교훈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으면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비용이 이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여야가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태우 후보 본인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에서 이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정치사에 없는 일이라며 선거로 40억이란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김태우 후보가 최근 이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임기 4년 동안 4천억 원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 이렇게 발언한 걸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후보가 공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다가 생긴 일로 이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두둔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 세 사람의 성비위로 서울시와 부산시, 충남에서 각각 시장과 지사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한 푼도 변상하지 않았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서 주민은 지역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으려면 수십억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전직 구청장이기 전에 전직 비위 공무원, 아니 유튜버 아닙니까? 그나마 10개월 정도 되는 구청장 임기 동안은 재판 준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그 보궐선거 치르느라고 9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1,000억 가까운 돈 한 푼도 자기들이 변상해 내지도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3일에는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뛰고 있는 주자들 직접 TV 토론에서 맞붙기도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등에 의한 토론의 초청 대상 규정에 따라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정의당 권수정 후보가 초청이 돼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이 토론회 종료 후에 미초청 후보 4인의 연설회가 방영이 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 총선 서울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성격을 띠면서 지금 여야의 선거운동 점점 과열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가하고 또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은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을 향해서 한 중년 여성이 우산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 김 후보 측에서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가해 여성이 우리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욕설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체포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던 지난달 28일에는 이 지하철 피켓 유세에 나선 김태우 후보에게 한 여성 시민이 직접 다가가서 배신자가 뻔뻔하게 설치고 다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삿대질까지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일 밤에는 국민의힘 강서울 당협위원장이자 김태우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 현수막이 불에 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 방화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수막에 붙은 불은 약 5분 만에 진화가 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성을 붙잡아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들의 가해자가 결국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선거에서 폭행 사건까지 일어난 거 이 부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높습니다. 네, 먼저 피해를 입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요, 즉각 성명을 내고 김성태 전 의원의 정당 현수막 화재는 전례가 없는 선거 테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김 후보 캠프에서도 성명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유세 방해에 이어서 폭언과 폭행까지 등장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유세를 방해했던 시민은 고발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 측도 논평을 통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고요.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선진적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내 1, 2당 후보 또 그 후보 진영의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지금 5명의 다른 정당 후보들도 지금 출마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권수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요. 선거벽보의 공보가 주장이 이렇습니다. 친윤도, 친명도 아닌 오직 주민 편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권예인 진보당 후보는요. 젊은 강서, 비켜라 기득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당들, 기성 정당들을 다 기득권 정당으로 몰아세우면서 진보당 후보임을 지금 강조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김유리 녹색당 후보는요, 이제 환경을 내세운 그런 정당 후보인 만큼의 녹색 강서, 기후교통, 기후안전, 안심주거 이 부분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호 우리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요, 정당 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노인사회복지 전문가다 이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 같은 경우는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국민 변호사다 이걸 자청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서 내년 총선의 어떤 수도권 민심의 풍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 구성된 여야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또 김기현 대표 체제, 처음으로 선거에서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도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일 양상이 아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미스러운 지금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선거를 치르다 보면 늘 상대 진영에서 후보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 양상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들을 다 우리가 목도를 했는데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행동 양태가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문자 테러라든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살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일들입니다. 그건요. 그건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물리적 폭력도 약간 과거에 그냥 허용되는 수준을 좀 초월하고 있다. 벌써 상회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아무리 이것이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해서 과열이 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폭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과격한 행동과 언사를 보이는 것들은 절대 지양돼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과격한 사건들, 그다음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일으킨 그 범인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과연 민주당 쪽의 인사냐, 또 민주당의 당원들이냐,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제를 하고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태우 후보자를 공천하는 순간 과열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김명수 대법관 체제의 정치 판결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심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공익제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다릅니다. 법원은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그 첩보를 폭로하게 된 저희가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접대를 받은 이유로, 인사청탁을 한 이유로 비위 사실로 실제로 청와대에서 다시 검찰 수사관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정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국면에서는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보궐선거 치를 땐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 20에서 30%포인트 차로 대패했습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대패하는 거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만하고 민심에 대단히 역행하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과 상당히 또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그리고 공천을 받은 것도 특별사면으로 인해서 사실 등 떠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대위 체계가 가동될 것이다. 대통령실, 비서실 다 쇄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부터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제가 김태우 후보의 입장에서 이제 또 반론권을 말씀을 드리자면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공익신고자다, 뭐 공익 신고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가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당시에 공익신고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부의 이유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배우 이영애 씨가 지난달 이승만 전 대통령 이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이영애 씨가요, 기부와 관련해서 자신의 진심과 달리 이게 좀 와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영애 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이 분수 넘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소신을 밝히고자 함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고 화합해서 이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고 전한 겁니다. 기부가 지난달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영애 씨가 이렇게 입장문까지 내면서 뭔가 이렇게 항변하고 좀 그런 반박하고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영애 씨가 지난달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에 기부금을 내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초대 대통령이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한 매체에서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살피지 않고 갈등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직접 나서서 기부금을 전달하게 된 그런 배경을 밝히고 또 역사 왜곡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애 씨는 어제 입장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초대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영애 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어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야욕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끔찍한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영애 씨가요, 이 공산화가 됐으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이영애 씨 주변에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영애 씨가 평소에 이제 안보 분야와 관련된 그런 쪽에 기부를 해온 거 이런 것도 또 사실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이영애 씨 아버지가 6.25 그 참전 용사시고요. 또 시아버지도 육사 출신의 참전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이영애 씨가 그동안 이 부사관 학교와 군인 가족 등에 대한 후원을 이어왔는데요. 이런 꾸준한 기부 활동과 또 한류 스타로서의 업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영애 씨가 지난해 국가 브랜드 이 한류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브랜드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그리고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브랜드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이영애 씨의 이름이 오늘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그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을 하면서 이영애 씨의 이 기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 씨 같은 유명인이 이 사회적 견해를 표명하고 두고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걸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영애 씨를 언급을 한 건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인촌 장관이 자우림 씨와 관련돼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자우림은 그룹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김윤아 씨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연예인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왈가불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도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당 차원에서 문제 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김윤아 씨나 이영애 씨 경우처럼 유명인들의 발언이나 또 활동을 두고서 진영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이게 정치색 논란으로 확전되는 상황이 적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셀럽들 발언의 파급력이 높은 만큼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은 지금 국민 성금 모금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배우 이영애 씨가 누구보다 먼저 이제 기부를 한 사실 언론에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걸 두고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왜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랄까요? 이제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만 했다. 이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이번에 이제 해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해명을 한 걸 보면 결국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를 결국은 막아냈고, 6.25를 결국은 이제 그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미 협정, 군사 협정 이런 거를 체결을 하면서 결국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통령이다. 이런 점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인정을 했을 뿐이지 어떤 이념적인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표명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당에서 문제 삼거나 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건 문제를 삼은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는 들리기는 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논평해 주시죠. 저는 특정 어떤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과도하게 공격하는 건 정치 진영에서는 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정치적인 언행을 할 수 있죠. 뭐 미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이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연예 활동에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연예인분들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 공연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공인은 아닙니다. 퍼블릭 피규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공적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유권자이고 국민입니다. 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려를 표명할 때 그거를 정치적으로 단죄합니까?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전 김윤아 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대단히 과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영애 씨도 명과 암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다만 기념관 설립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국가 예산이 사용돼야 되고, 가령 그 국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거 자체는 공격할 여지가 그나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어떤 사죄를 내놓으면서 건립기념관에 보탬이 되겠다,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뭐 과를 왜 들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너무 억지로 그 까는 내용, 소위 말하는 억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가족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보험과 관련된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좋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는 저는 그냥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영애 씨가 역사학자라든지 역사평론가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패널의 공통된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동의 발걸음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한덕수 총리가요, 어제 연휴 이 마지막 날을 맞아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장병과 이 반가운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해 이 지뢰 사고로 발목에 큰 부상을 입고 발목 절단 위기까지 갔었던 이 표종호 병장입니다. 한 총리는 올해 1월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도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표 병장과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 표 병장의 이 재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했던 두 사람의 만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뛰는 거. 제자리 너무 하지 말고 다치면 안 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국군으로서 임무를 하다가 지뢰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재활을 또 강하고 하셔서 회복이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가 1월에 됐는데 한 8개월 만에 좋아지시고. 표병장의 부상 저희가 모두 잊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표병장 정말 큰 부상을 입었다. 이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건강해진 모습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표병장은 지난해 10월 전방 부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대인 주뢰가 터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심각한 오른발, 이 뒤꿈치 부상으로 발목 절단까지 고려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서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17시간에 걸친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부상 부위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외상센터도 외상외과와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각 분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서 표병장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표병장이 무려 11개월의 재활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이 재활 과정에서 본인의 열의도 아주 상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재활 훈련은 통상 하루 4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표병장 이걸 2배로 할 정도로 좀 재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병원은 표병장이 오가는 병원의 모든 동선에 요가 매트를 깔았을 정도로 세심한 신경을 쓴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재활 과정 끝에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병원 앞마당을 시속 5km의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됐고요. 가벼운 제자리 뛰기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표병장에게 꿋꿋이 견뎌줘서 고맙고 대견하다라면서 전역할 때는 부디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길 바란다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주치의인 정성엽 중령과 이 발목 보전 수술을 집도한 문기효 중령을 치하하면서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켜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군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표병장이 완전하게 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저희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태국서 총기 난사입니다. 우리 관광객 아주 많이 찾는 나라죠. 바로 태국인데 이 태국에서 이 총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네,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 태국 수도 방콕의 고급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현장에서 경찰이 붙잡힌 총격범은요.
미성년자인 14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최근엔 약을 먹지 않고 이 환청에 시달렸다라고 전했는데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쇼핑몰은요, 이 현지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혼란스럽던 이 상황은요, 사건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한 한국인 여성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식당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런 총성, 또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다가 곧바로 쇼핑몰 밖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이 여성이 도망치는 순간에도 오히려 이 태국 현지인 일부는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느긋하게 걷거나 또 쇼핑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 아주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더더군다나 그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거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미성년자, 14살밖에 되지 않은 이 미성년자가 어떻게 총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국가 중 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태국 쇼핑몰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나 하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 태국이 총기 허용 국가라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태국은 1947년부터 총기 소유가 허용된 국가로 이 범죄 경력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은 이 총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총기를 구입하는 것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17년 기준 태국 민간 부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는 1,000만여 정 중 400만여 정이 불법으로 파악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쇼핑몰 총격범이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가족의 총기였거나 불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아시안게임 야구 생중계 그리고 한글날 연휴로 인해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고요. 화요일인 10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